30년 전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결혼 반지를 던지셨습니다. 돈 없는 너 같은 게 감히 우리 집안에 들어와? 당장 나가. 그 냉랭했던 목소리가 제 젊은 날을 통째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랑도 젊음도 희망도 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참으로 공평한 스승이더군요. 그 세월 속에서 저는 무너지는 대신 벽돌을 쌓아 올렸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으로 독하게 악착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30년이 흘러 저는 그 시어머니가 머물고 있는 바로 그 동네 그 건물 앞에 70억 건물주가 되어 당당하게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허락을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시어머니를 마주했을 때 제 가슴 속에서 30년간 묵혀뒀던 차가운 복수심이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이제 복수는 제 차례입니다. 시어머니가 상상도 못할, 아니, 이 세상 모든 며느리들이 통쾌해 할 결과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힘이 되어주세요. 32. 저는 행복한 신부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세상 전부였고 결혼 생활은 당연히 사랑으로 가득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제가 시댁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처음 살림을 차렸을 때 시어머니는 저희 집을 방문하시자마자 가구와 살림살이를 훑어보셨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시더니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선영아, 너희 친정은 왜 이렇게 성의가 없니? 하다못해 냉장고라도 최신형으로 해왔어야지. 우리 집안이 이 동네에서 얼마나 체면을 중시하는지 몰라. 너희 결혼식 때 온 손님들이 내가 가져온 혼수 보고 얼마나 비웃었겠니? 너는 우리 아들을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친정에서 이 정도밖에 못해오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친정에서 해온 혼수 목록을 시어머니께 조용히 드렸을 때 시어머니는 그걸 보지도 않고 던지셨습니다. 돈이 없으면 몸이라도 가볍게 와야지. 무슨 짐만 잔뜩 들고 와서 짐짝 취급을 받으려고 하니. 그때부터 저는 돈 없는 며느리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은 늘 시어머니의 눈치를 봤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께 무시당할 때 단 한 번도 저를 감싸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자리를 비우면 저에게 와서 당신도 어머니 말씀을 좀 들어. 어머니가 우리를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지.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한다면 어떻게 제가 저렇게 짓밟히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무관심과 방관이 시어머니의 폭언보다 더 아팠습니다. 시어머니의 금전적 압박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선영아, 내가 회사를 다니니 비상금이 좀 있을 것 아니니? 내 친정에도 말해서 좀 끌어와 봐라. 이번에 시아버님 사업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그들이 요구하는 돈은 저희 부부의 모든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제 젊음과 꿈 그리고 사랑을 시댁의 끊임없는 요구 때문에 포기해야 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도 늘 마음은 불안했고 시댁에 불려갈 때마다 공포심마저 느꼈습니다. 제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시댁의 편이었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해 겨울 시어머니는 기어이 제가 몰래 모아두었던 비상금까지 알아내 가져가셨습니다. 그 돈은 제가 나중에 작은 가게라도 차려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1년 넘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돈을 가져가시며 내가 무슨 사업이냐? 분수껏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에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오는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서러움에 북받쳐 울었지만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베개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은 옆방에서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그에게 단 한마디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그에게 기댈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 제 마음속에는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돈이 문제라면 돈을 벌겠다. 나를 무시하는 그 누구도 감히 나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나를 만들겠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의 젊음과 사랑을 짓밟았던 시댁의 냉정함이 오히려 저에게는 인생을 바꿀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다는 것을요. 이 서러움은 저를 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복수하겠다는 악의보다는 제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시댁의 냉정한 태도와 남편의 방관 속에서 제 젊은 날의 모든 감정들은 그렇게 상처로 가득 채워져 갔고 저는 이미 복수의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냉대와 남편의 방관이 제게 준 것은 지울 수 없는 상처였지만 저는 그 상처를 곪게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돈 때문에, 배경 때문에 무시당하는 며느리가 아니다. 나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것이다. 이 다짐은 제가 고난 속에서 굳건히 버틸 수 있게 해준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저는 시댁에게 억눌린 감정을 폭발시키는 대신 그 감정들을 내면 깊숙한 곳에 응축시켜 단단한 핵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마음은 저를 짓밟았던 모든 불의와 냉정함으로부터 제 자존심을 되찾겠다는 강한 의지이자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남들이 퇴근 후 편안하게 쉴 때 저는 회사에 남아 부족한 업무 능력을 보충하고 업무 관련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밤늦게까지 무언가를 할 때마다 혀를 차셨습니다. 밤에 잠이나 자지, 여자가 무슨 공부냐? 집안일에나 신경 써라. 하지만 저는 그 말들이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들은 오히려 저를 더 독려하는 채찍질이었습니다. 제게는 돈을 벌고 독립적인 경제력을 갖추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했습니다. 경제력만이 저를 시댁이라는 감옥에서 해방시켜줄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자기계발 세미나를 찾아다녔고 특히 부동산과 재테크 관련 서적을 밤새도록 읽었습니다. 남들이 드라마를 볼 때 저는 경제 뉴스를 분석했고 남들이 가족여행을 갈 때 저는 발품을 팔아 부동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보고 당신 왜 이렇게 독하게 사냐? 그냥 평범하게 살면 안 되냐고 말했지만 그의 평범함은 저를 무시하는 시댁의 울타리 안에서의 평범함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울타리를 부수고 제 스스로의 왕국을 짓고 싶었습니다. 이때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직장 동료들이었습니다. 특히 저와 비슷한 나이에 두 아이를 키우며 독하게 일하는 동료는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선영아, 우리가 지금 겪는 이 고난과 서러움은 언젠가 너를 더 높이 날게 할 거다. 진정한 성공은 쉽게 얻어지지 않아. 그 말은 제 지친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동네의 독서 모임과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시댁이 아닌
저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넓혔습니다. 그들의 응원과 격려가 저를 정신적으로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덧없이 흘러갔습니다. 제 나이 42이 되었을 때 저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억대 연봉을 받는 핵심 인재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태도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돈을 많이 벌자 시어머니는 더 노골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복이 많아. 며느리가 돈을 잘 버니 시댁 용돈이라도 두둑이 줘야 하는 거 아니니? 이번에 우리 친척 아들 결혼식에 내가 좀 체면을 세워줘야겠다. 그때 저는 더 이상 30대에 쭈뼛거리던 이선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돈을 잘 버는 건 제 노력의 결실입니다. 어머니 아들이 복이 많은 건 맞지만 그 복을 어머니가 마음대로 쓰실 권리는 없으세요. 그리고 저의 돈은 저의 미래를 위해 쓸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제 당당하고 냉정한 태도에 당황하셨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댁의 냉소와 무시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내면은 시련 속에서 단단한 강철 갑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댁의 불합리한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억눌렸던 제 감정들이 조금씩 해방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졌습니다. 그는 저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고 저는 그런 그에게 더 이상 기댈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상처와 고난 속에서 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성공을 향한 강력한 추진력으로 바꾸었습니다. 저는 이제 작은 성공을 넘어 제가 원하는 완벽한 독립과 복수의 기반을 다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40을 넘긴 제 인생은 시댁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댁과의 갈등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곳은 오직 저의 미래와 성공뿐이었습니다. 독하게 모은 돈과 직장 생활을 통해 쌓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저는 마침내 작은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전문 분야를 살린 온라인 기반의 문서 및 컨설팅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퇴근 후 새벽까지 잠을 줄여가며 일해야 하는 고된 과정이었지만 고객들의 긍정적인 피드백과 통장에 찍히는 돈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수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간 짓밟혔던 제 자존심의 증명이었고 시댁이라는 굴레에서 저를 해방시켜줄 자유의 표식이었습니다. 이 돈은 더 이상 시댁에게 뺏기거나 남편의 눈치를 보며 써야 하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이선영, 제 자신의 땀과 노력, 그리고 고통의 결실이었습니다. 저는 사업이 점차 안정되자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목표는 바로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저는 남들이 위험하다, 너무 늦었다고 만류할 때 밤낮 없이 재테크와 부동산 관련 법률 서적을 탐독했습니다. 특히 제가 주목한 것은 서울 도심 외곽의 곧 개발, 호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낡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크고 화려한 아파트 투자에만 몰두했지만 저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낙후된 상권에 숨겨진 가치를 읽어냈습니다. 몇 년 동안 주말도 없이 발품을 팔고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시장 조사를 한 끝에 마침내 저는 제가 점 찍어두었던 작은 상가 건물을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시댁은 제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비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여자가 부동산이 뭐니? 괜히 쌈짓돈 날리지 말고 우리 아들 용돈이나 더 줘라. 라고 훈계하셨습니다. 남편 역시 당신 혼자 너무 앞서가지 마.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라며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들의 무관심은 저에게는 오히려 큰 자유를 주었습니다. 간섭할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제가 매입한 작은 건물은 제 예상대로 시간이 흐르면서 눈에 띄게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저는 건물 관리와 임차인 관리에 직접 참여하면서 건물의 가치를 더욱 높였습니다. 상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익혔고 꾸준한 임대 수입은 제 사업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작은 성공의 경험은 저에게 내가 옳았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시댁에게 억눌려 살던 30대의 이선영은 이제 온데간데없고 40대 중반의 저는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개척하는 당당한 사업가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에도 불구하고 시댁과 남편과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시댁의 금전적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을 넘어 남편에게 이혼을 정식으로 제안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정신적으로 독립된 제가 그들의 그림자 아래에서 살 필요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제 이혼 요구에 당황하며 당신이 왜 이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혼을 하자고 해? 라고 반문했지만 그는 자신이 저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시댁의 울타리 안에 있었어요. 내가 무시당하고 억눌릴 때 당신은 단 한 번도 내 편에 서지 않았죠. 이제 나는 더 이상 당신과 시댁의 울타리가 필요 없어요. 나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남편은 그제야 저의 엄청난 변화와 성장을 직시하는 듯 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후였습니다. 이 작은 성공은 제게 경제적 자유뿐만 아니라 정신적 자유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댁의 냉정한 말 한마디에 울지 않았고 남편의 무관심에 서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삶은 오직 저의 성공과 독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좌절 속에서도 희망의 요소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제 상처를 현실적인 성공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이선영의 이야기는 단순히 복수가 아닌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하고 존엄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제 작은 성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 매입했던 건물의 가치가 개발 호재와 함께 예상보다 훨씬 크게 폭등하자 저는 그 자본을 바탕으로 사업을 더욱 과감하게 확장했습니다. 50대에 접어들면서 저는 이미 몇 채의 부동산을 소유한 업계에서는 주목받는 여성 사업가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정확하고 냉철한 시장 분석 덕분이었습니다. 결국 서울 도심의 요지에 위치한 건물을 추가로 매입하면서 제 자산은 명실상부 70억을 훌쩍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숫자는 저에게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30년간 제가 흘린 눈물과 땀 그리고 시댁에게 짓밟혔던 제 자존심을 완벽하게 회복한 증명서였습니다. 제가 사업을 확장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시댁에는 정반대의 그림자가 깊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의 사업은 노후 준비 없이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다가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크게 몰락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과거의 화려했던 시절 속에 갇혀 현실적인 경제관념 없이 사치를 부리셨습니다. 그들의 재정 상태는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결국 그들이 살던 집마저 경매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역시 회사에서 퇴직할 시기가 다가왔지만 이렇다 할 노후 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제가 젊은 시절 겪었던 일시적인 경제적 압박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저를 돈 없는 며느리라며 무시하고 멸시했을 때 그들의 미래는 이미 스스로의 오만과 방심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70억 건물주가 되었다는 소식은 시댁에게는 철저히 비밀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제 성공을 숨겼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연락이 뜸한 그저 그런 며느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세운 복수의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복수는 감정적인 소음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냉철한 계산, 하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에게서 몇 년 만에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영아, 내가 요새 돈을 좀 번다고 하더구나. 우리가 지금 정말 급한데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너희 친정에도 말해서 좀 더 끌어와야 할 것 같다. 목소리에는 예전의 오만함 대신 절박함과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처음 듣는 일인 것처럼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시아버님의 사업 실패로 인해 집이 경매 위기에 처했고 당장 살 곳이 없다는 사실을 눈물 섞인 목소리로 털어놓으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몰락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사실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예상했던 통쾌함보다는 30년 세월의 덧없음과 씁쓸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제가 30년 동안 겪었던 고통에 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오만함이 초래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요청을 즉시 들어주거나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복수의 최종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저는 그 돈을 빌려주는 대신 그들이 살던 집의 경매에 익명으로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갚아주는 것은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무시했던 것처럼 제가 그들의 삶과 재산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진정한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남편과는 사실상 부부관계가 끝난 상태였고 저는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더 이상 그와 상의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어설픈 태도로 저에게 화해를 요청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할 때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필요로 했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나요? 당신의 방관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복수는 한 번의 감정 폭발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쌓아 올린 경제력과 권력의 행사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제가 의도한 것이 아니었지만 저는 그 몰락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마침내 복수의 무대를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시댁이 살던 집은 결국 은행의 압류를 피해가지 못했고 저는 익명을 보장받는 법인을 통해 그 집을 경매로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 곳이 없어 서울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에 임시로 머물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건물주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건물의 주인에게 임시 방편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62세의 이선영은 30년 전에 쭈뼛거리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관리하는 데 철저했고 우아하고 당당한 여성 사업가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잘 관리된 외모와 당당한 태도,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다져진 성공자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들이 머물고 있는 다세대 주택의 새로운 건물주이자 관리인 자격으로 그들의 호실을 방문했습니다. 노크 소리에 문이 열리는 순간 30년 만에 마주한 시어머니의 얼굴은 세월의 고통과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오만함과 도도함은 온데간데였고 초라함과 불안함, 그리고 절박함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멸시만 했지 제 얼굴을 자세히 보려 하지 않았던 분이니까요. 누구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시어머니는 낯선 저를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건물의 새로운 건물주이자 관리인 이선영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귀댁이 이 건물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습니다. 이사라뇨? 저희가 지금 당장 갈 곳이 없는데 저희 사정을 좀 봐주세요, 사장님. 저는 그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것을 알았기에 친절하지만 냉정하게 최후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이 건물은 제가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댁께서는 한 달 안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특별히 배려하여 인근 지역의 작은 오피스텔을 보증금 없이 월세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은 제 명의로 진행되며 귀댁께서는 매달 일정 금액의 관리비를 저에게 납부하셔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애원했습니다. 저희가 돈이 없습니다. 저희를 길거리에 나앉게 하실 건가요? 그때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30년 전 제가 당신들에게 제 사정을 좀 봐달라고 했을 때 당신들은 저에게 뭐라고 하셨죠? 돈 없는 내 사정 따위는 알 바 아니다. 당장 나가 라고 하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당신들이 저에게 준 상처와 절망감, 이제 제가 당신들에게 똑같이 돌려줄 차례입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제 얼굴을 자세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충격,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경악이었습니다. 온몸을 떨며 그녀는 마침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 설마 선영이니? 이선영? 그 목소리에는 30년 전 저를 향했던 오만함은 온데간데였고 절망적인 떨림만이 가득했습니다. 네, 어머니. 30년 만입니다. 이제 모든 법적, 재산적 권리는 제게 있습니다. 이 건물도 당신들이 살던 집도 그리고 당신들의 거취도 제가 결정합니다. 이 순간 저는 30년간 억눌렸던 모든 감정들이 해방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꿈꿔왔던 복수의 서막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절망을 읽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만큼 통쾌했습니다. 이 복수는 단순히 돈을 되찾는 것을 넘어 짓밟혔던 한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기 직전의 자세로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감히 나에게 이럴 수 있니라고 중얼거렸지만 저는 그녀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제가 어떻게라뇨, 어머니. 저는 30년 전 당신들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돈이 없으면 나가야 한다. 그 교훈을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30년 묵은 서러움과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과거의 뼈아픈 사건들을 하나하나 상기시켰습니다.
어머니, 30년 전 시아버님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고 제 친정에서 가져온 결혼 자금을 모두 가져가셨을 때 저는 굶주린 채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제가 겨우 모은 돈 500만 원으로 작은 가게라도 차려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을 때 당신은 여자가 무슨 사업이냐, 분수껏 살아라며 그 돈마저 가져가셨죠. 어머니, 그때 제게는 그 500만 원이 전 재산이자 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당신들은 그때 단 한 번이라도 저에게 인간적인 배려를 베풀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저를 며느리로 존중해 주셨습니까?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들에게 베풀 차례입니다. 아까 제가 제시한 조건, 인근 오피스텔 입주 계약서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락하지 않으시면 당장 오늘부로 이 건물에서 나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건물의 법적 소유자 이선영이니까요. 당신들이 살던 집도 지금 당신들이 서 있는 이 땅도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님과 남편이 격앙된 표정으로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들은 사태를 파악하고는 저에게 달려와 애원했습니다. 남편은 선영아, 당신 왜 이래? 우리가 그래도 가족인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남편을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그에 대한 사랑이나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가족? 당신은 내가 가장 힘들 때 시어머니 뒤에 숨어 방관했던 사람입니다. 당신의 무관심과 방관이 나를 30년 동안 이 지옥 같은 삶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들었어요. 당신이 나에게 준 상처는 70억으로도 갚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법률 문서를 그들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문서는 제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과 그들이 살던 집의 소유권이 완전히 저에게 넘어갔음을 입증하는 문서였습니다. 시댁은 자신들이 발 디딜 곳조차 없다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고서야 비로소 제가 젊은 시절 겪었던 절망감을 조금이나마 느끼는 듯 했습니다. 시아버님은 창백한 얼굴로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고 남편은 억울함과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때 문 밖에서 놀라운 응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건물 주변의 상인들과 동네 커뮤니티 사람들이 문 밖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과거 시댁에게 어떤 멸시와 고통을 당했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단호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모습을 본 그들은 저에게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선영 사장님, 힘내세요. 옳은 일 하신 겁니다. 사모님, 힘내세요. 심지어 남편의 오랜 친구였던 지인까지 저에게 다가와 남편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야, 이 녀석아. 내 아내가 저렇게 될 동안 너는 뭐 했냐? 지금이라도 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라. 주변의 지지와 응원은 저의 복수를 더욱 정당하고 통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30년 전의 저처럼 소리 없이 흐느끼셨습니다. 그 통곡 소리는 30년 전 제가 흘렸던 서러움의 눈물을 대신하는 듯 제 가슴 속 깊은 곳까지 시원하게 뚫어주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통곡을 들으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당신들이 저를 무시했던 그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저를 짓밟았던 그 힘으로 저는 70억 건물주가 되어 당신들 앞에 섰습니다. 당신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제 삶의 목표는 아니었지만 당신들에게 제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그리고 제 자존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는 것은 제 삶의 의무였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 장면에서 시청자들은 3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것입니다. 짓밟힌 자존감이 어떻게 강력한 성공의 동기가 되는지 이선영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가 전부는 아닙니다. 시어머니의 통곡은 제 복수의 클라이맥스였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30년간의 오만과 무시가 초래한 비참한 결과에 대한 뒤늦은 후회였을 것입니다. 저는 그 앞에서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통쾌함이 극에 달한 후 제게 찾아온 것은 예상치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텅 빈 공허함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지탱해왔던 복수심이라는 강력한 에너지가 한순간에 소진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감정에서 벗어나 제 자신을 온전히 바라봐야 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 입주 계약서를 시어머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의 눈물 섞인 애원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호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어머니, 이 계약서는 제가 어머니에게 드리는 마지막 인간적인 배려입니다. 이 방은 당신들이 과거에 저를 무시했던 것처럼 좁고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의 힘으로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움켜쥐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그녀는 저를 향해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꺼내셨습니다. 선영아, 내가 너에게 정말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을 줄은 몰랐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사과를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 눈물은 동정심이나 용서의 눈물이 아닌 30년간 억눌렸던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의 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힘들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덕분에 저는 더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일은 바꿀 수 없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상처에 발목 잡혀 살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최종적인 용서이자 저 스스로를 위한 단호한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상처를 잊지 않되 그 상처를 제 발목을 잡는 족쇄가 아닌 성공을 향한 디딤돌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제가 제공한 오피스텔은 법적인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70억 건물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저 스스로의 품격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역시 정리했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관계를 회복하려 애썼지만 결국 저의 확고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좋은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방관이 나를 떠나게 만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살지 않을 겁니다. 당신도 이제 당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세요. 남편은 결국 자신의 무책임했던 과거를 깨달은 듯 순순히 이혼에 응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그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건 역시 복수심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무시했던 시댁을 완전히 절망에 빠뜨려 비참하게 만드는 것보다 그들이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작은 여지를 남겨주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승리는 그들의 몰락이 아닌 저의 성취와 정신적 독립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과정에서 제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나의 가치는 타인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댁의 무시는 저를 무너뜨리지 못했고 오히려 저를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제가 겪은 모든 고통과 서러움은 70억이라는 자산과 함께 저를 단단하게 무장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제 삶을 통제하는 당당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선영처럼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고 불합리한 상황에 맞설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62세의 이선영입니다. 제 삶은 시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독립적인 사업가이자 70억 건물주로서 제2의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 저는 과거의 그림자나 시댁의 냉소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저는 제가 이룬 성공의 결실인 제 건물을 바라봅니다. 건물의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은 30년 전에 눈물 많던 며느리가 아닌 자신감과 여유가 넘치는 당당한 여성 사업가입니다. 이 모든 성공이 30년 전 제가 흘렸던 눈물과 독한 결심의 결과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저는 건물 관리와 사업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개발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삶의 의미와 자아 실현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모든 경험과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 여성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을지라도 내 삶은 내가 결정합니다. 지금 흘리는 눈물은 당신을 가장 강하게 만드는 물방울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댁과 남편은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삶에 간섭하거나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권력을 상실한 후 비로소 자신들이 얼마나 오만했고 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그들에게는 쓰지만 값진 인생의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의 성공은 그들의 몰락을 바라는 것이 아닌 저의 독립과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저의 삶은 이제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하고 빛나는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의 곁에는 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아껴주는 친구들과 동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며 매일매일을 충실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고통은 저를 독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그 독함은 저를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복수는 성공이었고 그 성공은 저를 과거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성공을 위한 씨앗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당신의 가치를 함부로 매길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같은 용기를 얻고자 하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십시오. 당신의 빛나는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